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도 보셨고 저도 봤고 다 함께 봤는데 우선 우리 지호님 총평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 토론회 끝나고요. 제가 그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후보에게. 네. 저한테 점수를 매기라면 80점을 드리겠다. 80점을. 네. 80점을 드리겠다.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이런 식의 TV 토론은 처음이거든요. 그렇네요. 처음인데 굉장히 선전을 했다. 굉장히 선전을 했고 제일 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봤을 때 제일 그 망한 사람은 원희룡 후보다. 그 한마디로 이렇게 뭐 인터넷 댓글 보면 완전히 발렸다. 완전히 원희룡 발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동 후보가 굉장히 재치 있게 잘했어요. 잘했고 그런데 이제 개선해야 될 점들은 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뭔가 이제 그 주도권 토론 때 상대편이 한동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뭔가 메모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밑에 보고 뭐 요게 조금 그런 장면이 조금 과하게 잡혔어요. 또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 속도도 약간 이제 막 논쟁을 붙게 되면 말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늘 그 한동 후보가요. 사실 이랬어요. 토론 그 마지막에 리허설 할 때 1.25 배속으로 얘기하겠다. 평상시 자기 말할 때의 속도에 비해서 힘들어요. 1.25 배속으로. 그래갖고 그렇게만 해주면 좋다. 다들 이제 그랬는데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몸에 배인 습이라고 하거든요. 습관할 때 습이 이게 인이 배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습으로 이제 배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도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꾸려는 노력.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예 바꾸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속도, 뭐 그다음에 논쟁 시에 약간 그 톤, 매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프트하게 한다든가. 또 뭐 이렇게 아래 보고 메모하는 요 장면을 좀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경제 민생 관련해서도 조금 더 알차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든가.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선점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뭐 80점 정도 뭐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참 토론회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숫자에 일단 능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토론회를 하게 되면 국민들 인상이 뭐냐면 일단 숫자로 밀고 나가면 준비 많이 했네, 좀 똑똑하네 이런 이미지를 확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보다는 어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떤 수치를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쌀 한 가마니 가격이 얼마다, 그 GDP가 얼마다, 뭐 이런 총생산 뭐 이게 저 수출이 얼마다, 뭐 등등 이런 핵심적인 어떤 이 수치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토론에서는 일단 진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소치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경제 문제는 일단 상대방 기가 죽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치도 중요하고 말 속도는 저도 방송하다 보면 막 열받으면 막 말이 확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방송할 때 보면 항상 밑에다가 이렇게 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좀 써놓든지 적어놔요. 천천히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그때 할 때마다 보면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때 이제 열받으면 뚜껑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막 저 뭐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어제요. 왜 원희룡이 저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을까? 이게 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제 취재입니다. 그냥 취재인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두루두루 알아보니까 뭐 이런 썰이 있어요. 윤 대통령이 어제 지금 하와이에 가셨지 않습니까? 하와이에 가서 이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철규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이게 좀 문자 문제가 이 토론회에서 좀 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문제가 이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야당에서 벌써 지금 뭐 국정 개입이다, 당무 개입이다. 또 이게 뭐 지금 뭐 국정조사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이게 뭐라 할까요? 긴장을 하고 있고 또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어떤 공개 저는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걸 이제 지금
몇 명이서 이걸 받은 사람들의 일부가 이거를 가지고 좀 뭔가 작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뭔가 이걸 한동훈 후보의 어떤 좀 인간미가 없고 또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했는데 모든 언론들 뭐 이 일부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비판을 하고 드니까 자칫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되는 네.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어제 아마 윤 대통령이 이제 이철규 의원에게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아마 전달하고 이게 원희룡 후보한테 전달됐다. 뭐 이런 지금 썰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예. 저거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왜냐하면 이분들 뭐 통화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한데 이제 지금 흘러나오는 주변 인사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걸 뭐 제가 확인된 상황이 아니고 이제 소문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그거가 어제 제가 딱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딱 이 TV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만약에 좀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 원희룡 후보가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떤 전략을 수정할 때는 이게 천천히 좀 가야 되는데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앞으로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그냥 유턴을 확 해버리면 완전히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잘못하면 차가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어제 원희룡 후보의 모습이 보면 딱 직진하다가 시속 100km로 직진하다가 갑자기 그냥 휙 돌아갔고 지금 오는 거다 보니까 조금 본인이 지금 넋이 나간 그런 이미지로 저는 비춰졌어요. 예, 저희들도요. 지금 어제 원희룡 후보가 더 이상 네거티브 공방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왜 저렇게 바뀌었지?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근거 이렇게 바꾸는 근거로 선관위의 권고를 자꾸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선관위에서 이런 식의 진흙탕 네거티브 하지 말라는 거는요. 좀 나온 지가 조금 돼요. 그리고 그렇죠. 선관위의 그런 권고가 나온 후에도 원희룡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네. 진짜 선관위에 그거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선관위의 그런 자제 권고가 나온 직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말 듣지도 않고 네거티브 일세로 하다가 어제 방송 토론에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바뀐 원인이 선관위의 권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현정님 얘기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요. 어제 보니까 아주 재밌어졌어요. 원희룡의 별명 갑자기 두 얼굴의 사나이 투희룡이 됐다. 투희룡 뭐 이렇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뭐 하여튼 근데 보니까 그래도 뭐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으로 일단 이렇게 토론을 가다 보면 참 앞으로 토론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국민의힘 토론이 굉장히 이제 정책적으로 좀 방향이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아마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연락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두 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공세 고삐를 늦추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 문제는 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판단을 다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어제 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한동훈 후보가 이런 요구를 받긴 받았지만 당시에 이 대통령실에서 자신한테 온 메시지는 정반대의 어떤 메시지가 많이 왔다. 자, 그 첫 번째 증거로요. 오늘 JTBC가 보도한 내용, 감독님 글을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모 씨가 올렸던 우리 이 뭡니까 이게 그 문건 같은 거 그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JTBC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게 뭔가 사과할 수도 있겠다, 사과를 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문자를 보냄과 동시에 친윤 의원들에게 또 뭐 일부 본인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어떤 글을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이 글이 뭐냐 하면 문갑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이죠. 편집장 출신이고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했던 사과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런 글을 갖다가 올렸고 또 그걸 유튜브로 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용 의원이 의원들 단톡방에다가 1월 20일 날 바로 이제 이 글을 올린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저거 하고요. 그 또 하나 있죠. 그거부터 좀 보여주세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이용 의원이 전 1월 20날 네. 1월 20날에 그때 21대 국회의원들 저기 보죠. 105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5명이 들어있는 단톡방에 저렇게 올립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문갑식의 진짜 TV를 운영하고 있는 문갑식 씨가 최근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사 명품 백 관련 사과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논점으로 설득력 있는 사과 불가론을 제기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문갑식의 진짜 뉴스 뭐 1월 18일에 작성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김건희 여사 함정 클러치백 사과해야 수도권 승리한다는 망상 이건데 이게 이제 이용이 이제 올해 1월 20일 의원 단체 톡방에 올린 거고요. 또 다른 거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는 똑같아요. 방금 전에 본 이용 의원의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거 맨 위에 보면 1월 19일이에요. 네. 1월 19일. 그러니까 저건 뭐냐? 저게요.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저게 요때쯤 여사가 자신에게 그 좀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어디 뭐 의원들은 저렇게 이용처럼 단톡방에 가고 뭐 방송 나가는 사람들은 또 이런 논리로 이렇게 좀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주문조로 보낸 게 저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주변 친한 인물들에게 보낸 내용과 이용 의원이 당시에 의원들 단톡방에 올린 거랑 똑같아요. 저는요, 저 글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지금 신문사에서 한 30년 일한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가격대가 이게 뭐 에르메스 뭐 이런 1,000만 원이면 문제가 되고 300만 원이면 이거는 파우치에 불과하다는 건데 이거는요, 이 돈의 액수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뭐 쭉 보면 이 논리 자체가 보면 왜 뭐 김정숙은 사과 안 하는데 왜 김 여사는 사과해야 되냐라는 거. 이건 뭐 남들하고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뭐 전직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이런 문건을 사실 이 문건뿐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뭐 보수 유튜버의 어떤 이 유튜브 내용이나 이런 것도 꽤 많이 이제 아마 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해찬도 똑같이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글을 토대로 해서 또 이 1월 20 며칠인가요? 1월 20날 네. 본인의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 또 하나 올렸죠. 저런 논리로 네. 방송을 했죠. 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아니 그때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네. 왜 이제 와서는 왜 너 그때 사과한다 그랬는데 왜 안 했어? 그러니까요. 안 받아도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모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한동훈 라인이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요 심지어 그 당시 원내대표 누구였죠? 윤재옥. 네. 윤재옥도 친윤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재옥 원내대표조차도 선거를 위해서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사님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사과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은 그 대통령실 차원의 사과. 그다음에 제2부속실 설치.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임명. 이렇게까지 패키지로 요구를 한 겁니다. 네네. 그 당시에 패키지로 요구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쉽지가 않다. 설득이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과의 주체는 대통령 또는 여사님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잘 사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네.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님께서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를 1월 19일날 보냈는데 1월 19일날은 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그걸 보내갖고 나 사과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또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동훈 후보에게 확인을 해보니 한동훈 후보가 저기 오른쪽에 나온 거 저거를 여사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적은 없어요. 네. 받은 적은 없지만 여사님이
저러한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네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 사과할 수 있어요? 이런 문자가 오니까 도대체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거 어설프게 답하면 안 되겠다.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제가 이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이게 일단 사실관계, 팩트관계는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 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어떤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이 상황 자체를 왜곡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도 뭐냐면 이걸 뭐 한동훈 후보의 어떤 뭐 이야기를 뭐 근거를 뭐 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 한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한동훈 당시 위원장한테 그렇게 사과했던 문자를 보냈고, 반면 또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식의 사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담은 내용들, 그 다음에 일부 유튜버들의 어떤 이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일단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용, 장해찬 뭐 등등이 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메시지가 뭐냐는 거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당시에 제가 좀 취재한 바로는 당시에 한호섭 정무수석이라든지 이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이거는 사과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과라는 문제를 분명히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또 대통령님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정의 가치,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사과라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화를 내셨다고 그래요. 왜 사과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대통령과 함께 인연이 있던 많은 원로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이 전직 뭐 법무장관이나 뭐 등등 많은 원로분들이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반드시 이번에 사과를 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셔야 된다. 기자회견을 하셔서 공식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글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로 2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고 그다음에 사퇴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두 가지 지금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한쪽만 보고 여사가 그렇게 사과에 대한 지금 진정성이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했냐는 측면하고,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사과의 사자도 못 꺼내게 하고, 이거는 저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실은요, 이전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나왔죠. 네. 굉장히 제가 아마 취재하기로도 굉장히 대통령이 좀 개인 간의 관계에서 할 수 없는 심한 이야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서 굉장히 아마 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 김경률 씨가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한 직후죠. 바로 직후죠. 예, 직후에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전화를 해서 조금 서로 격한 언쟁이 있었다. 언쟁이라고 해도 뭐 이제 대통령이 조금 왜 김경률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뭐 이런 뭐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원망 섞인 질책을 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도 좀 반론을 하고 뭐 그랬던 거라고 이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에 보도가 났길래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한번 부연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어제 그 한동훈 후보가 이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 정부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정당법과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이 전당대회에 그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당선시킬 목적, 낙선시킬 목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할 경우에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문제가 야당에서 지금 자꾸 이제 부풀 오르고, 지금요, 저는 이 장해찬이나 일부 친윤들이 자꾸 방송 나가고 저런 이야기 하는 게 완전히 진짜 자해 공갈극이에요. 왜냐하면 저 이야기는 자꾸 야당 입장에서 박수치고 지금 MBC나 이런 데 자꾸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이 전당대회 개입, 그다음에 당대표 선출의 어떤 중립 위반, 이 요건을 지금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왜 저렇게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누구한테 책임이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고성국 거기 나가서 이제 그 권력의 꿀을 빤 꿀륜들이 여사님을 뭐 먹잇감으로 제물로 저 좌파 정치 세력들에게 갖다 바치는 격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벌써 보세요. 한겨레 사설 같은 거 보면은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오늘 이건 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거는 좀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벌써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5번째 그 메시지인가에 댓글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가 좀 요즘 와,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실제 댓글팀 저는 뭐 있었다고는 저 생각하지 않고요. 또 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사께서 무슨 댓글팀 운영했다? 이게 지금 보세요. 우리 과거에 보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다가 그 뜬 거죠? 국정원 댓글 조사하면서 네. 강단 있게 그걸 조사해서 네. 사람에게 그 과정에서 국회에 불려 나왔는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얘기에서 이제 뜬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댓글 수사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깊은 인상을 주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꾸로 무슨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 운영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머리가 나쁜지 정말 이게 왜 저렇게 지금 부메랑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이게 뭐 한동훈 후보한테 무슨 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타격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실상 대통령한테 고스란히 지금 그렇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요. 이거 굉장히 나중에 다 이거 지금 이 문헌으로 다 남습니다. 다 남고 이게 오히려 대통령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좀 넓게 이렇게 보면 상황 자체를 지금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몰아가는 게 오히려 정말 자충수고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지금 나토 회의에 갔지 않습니까? 어제도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지만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한미 관계 복원입니다. 그리고 이 안보를 튼튼히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더 이 문제를 확고히 하고 오는 그런 지금 중요한 기회거든요. 근데 이 기사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 이 기사 다 죽어버렸어요. 국민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이 국내 문제에 휩쓸리면서 대통령이 정말 이번에 한번 이렇게 딱 뜰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네? 참 제발 좀 이게 아무리 뭐 이 눈앞에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거 안 바뀝니다. 감독님 오늘 그 여론조사 나온 거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많은 지금 이 문자 공격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오늘 이제 국민의힘 무당층 이 국민 1,700명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요거 말고요. 이게 요것도 있고요. 양자 대결이고요. 양자 대결이고 저거는 무당층은 조금 저기 수치가 계산이 좀 잘못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 여론사 말고 지금 이제 이 무당층 중에서요 무응답층은 뺍니다. 네. 무응답층은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저 수치가 조금 그러니까 저기 무응답이 35%예요. 네네. 저기 이제 다시 한번 첫 번째 거 보여주세요. 그 이제 한동훈이 45% 나온 거. 예, 한동훈이 45%, 뭐 원희룡 10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사에서 저거 봐요. 한동훈 45, 원희룡 11, 나경원 8, 윤상현 1이잖아요. 네. 없다 하고 잘 모르겠다. 이제 27 플러스 8 하면 35잖아요. 네네. 그 35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데 국민의힘 이제 전대 룰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간단합니다. 저 한동훈 플러스 원희룡 플러스 나경원 플러스 윤상현의 그 득표율이 저게 모수가 보죠. 저게 합쳐서 100이 되는 네, 100이 겁니다. 되는 거죠. 없다 모르겠다 이거는 뺍니다. 빼버리죠. 아예 뺍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네 사람의 득표율을 다 합친 게 딱 1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시 바꿔보니까요. 저기서 이제 한동훈이 45%잖아요. 네, 실제 하면 얼마입니까? 실제로 하니까 69%입니다. 69%. 예, 69%. 저게 이제 실제로 이번에 경선에 적용될 룰대로 하면은 69%. 예, 없다 잘 모르겠다 그 두 개 빼고
4명 합친 거를 100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네. 한동훈이 69%가 나옵니다. 네, 거의 뭐 압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